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사단원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 개념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요 단원 내용까지 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1단원 문제풀이 할 때 좀 유용하니까 한번 개념 잘 들어주시고요. 자, 일단 작용 반작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요거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어, 이때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 작용 반작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 지금 그림과 같이 이 A라는 센서랑 B라는 센서를 이어놓고 한쪽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당겼을 때 한쪽의 힘 센서에만 힘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도 같은 크기의 힘이 측정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3.8뉴턴, 여기도 3.8뉴턴. 즉, 한쪽을 잡아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A, B에 모두 힘이 측정이 되고 심지어 크기가 동일합니다. 대신 방향이 어떻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 자,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는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벽을 주먹으로 팍 치면 손이 아프죠? 우리가 벽에다가 힘을 준 것만큼 벽에서도 우리 손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손이 이렇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 크기가 같은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요 두 포인트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자,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를 이렇게 뿡 하고 내뿜어. 어. 근데 이 힘의 반작용으로 이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기 때문에 로켓이 슝 하고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또 우리가 물을 이 뒤쪽으로 밀었을 때 그 반작용으로 어, 물이 노를 밀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 법칙 사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드론 날개가 공기를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면서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드론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얘가 뜨게 된다. 드론이 공중에 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 거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시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전자기력에 의한 청력이다 이런 식으로도 살펴보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작용, 반작용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이 겪는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물체 사이의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크기가 어떻다? 크기가 같다. 그래서 각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건 뭐 A는 MF, F는 MA 요 식에서 그냥 이렇게 도출을 한 거죠. 자, 따라서 F는 MA고 A는 M분의 F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구와 사과가 서로 당기고 있다. 만류 인력이라는 건 두 물체가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 지구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구를 같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구와 사과가 서로 당길 때 사과의 가속도가 지구의 가속도보다 훨씬 크다. 왜? 사과의 질량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가속도 값이 매우 큰 거고 따라서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과만 혼자 이렇게 뚱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어, 사과의 가속도가 지구보다 훨씬 크다.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사과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가 작으니까 가속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구 같은 경우는 질량이 매우 크니까 가속도가 매우 작아가지고, 뭐, 지구가 우리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작용반작용은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공통점 같은 경우는 힘의 평형과 작용반작용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자,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같은 작용 선상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 선상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차이점 중요합니다. 자, 차이점은 only 하나. 작용점이 다르다라는 거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서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의 작용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존재한다. 상대방 물체에 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돌림인 평형까지 이루어진다면.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물체의 작용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을 때는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요.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을 때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자, 상호작용이므로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작용 반작용 법칙. 자,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에 뭐가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므로 아까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따라서 힘을 합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자, 반작용 물어봐요. 지금 봅시다. 우리가 이거 글을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과에 작용하는 이죠. 그럼 이 사과가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작용점이 지금 사과가 되는 겁니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은. 자, 근데 그 중력의 반작용은, 그럼 작용점이 사과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을 가하는 물체와 서로 두 물체 간의 관계고,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에가 작용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구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뭐애가 작용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 물체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방금 얘기했죠. 한 물체 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작용점이 지금 어디예요? 한 물체 하나하나. 작용점이 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물체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두 힘이 동시작용하면 이거는 어,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국어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에 좀 거리낌 없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3kg 물체를 A, B를 가만히 놓고 A의 수평 방향으로 15N의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앞에 단어에서 4개 얘기했지만 여기서 작용하는 힘들 모두 그려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1번.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가 수평면을 20N의 힘만큼 누르고 있겠죠. 왜? 얘가 지금 질량이 2kg이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밑으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력을 20N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의 무게로 인해서 이 수평면이 A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수평면에 A에 의해 20N의 힘이 주어진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왜? A가 중력을 20N, A의 무게가 20N이 되기 때문이네. 자, 그럼 이때는 얘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수평면 N이니까 이때 작용점이 수평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A에라고 돼 있으니까 작용점이 이제 반대로 A에 위치한다. 그럼 따라서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 작용-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수평면이 지금 A를 받쳐주기 때문에 A가 여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지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 수평면이 A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수직항력이라고 우리가 또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만큼 A에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뭐라고 쳐줘야 되냐? 뭐 20N인데 사실 힘의 크기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힘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20N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 지금 보면은 작용점이 어떻죠? 작용점이 B라는 한 물체 B만 음. 자, 작용점이 지금 한 물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점이 한 물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물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룬다가 맞는 선지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용점이 서로 다르죠.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의 존재. 그쵸? 왜냐면은 얘는 A가 B한테 주는 건데 이번에는 B가 A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물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힘의 평형이 아니라 작용-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용-반작용 관계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구가 드론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지구가 드론을 당기는 힘과 공기가 드론을 지금 작용점이 어떻죠 또? 드론을 작용점이 동일하죠. 작용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힘 간의 관계는 힘의 평형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크기가 같고 여기 같은지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정지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자, 따라서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이 아니다. 왜? 작용점이 똑같으니까.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 알짜임이 0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와 B의 작용 반작용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부터 써봅시다. A는 지금 지구가 드론을 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가 드론을 당기는. 중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주어랑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드론이 지구를 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작용, 반작용 쓸 때 뭐만 하면 된다?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반작용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 B의 공기가 드론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또 거꾸로 써주시면 되겠죠? 드론이 공기를 미는 힘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반작용을 쓴 거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자, 다음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중력 가속도 나와 있고요. 여기 수평 바닥을 이룬대요. 자,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쓰시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죠. 결국 질량 곱하기 가속도기 때문에 질량 m 그리고 가속도가 g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여기가 또 작용점이 되겠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을 쓰시오. 자, 이 중력이라는 건 물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물체와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니까 지구가 이루는 힘이 되겠고요. 그거의 반작용은 그냥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된다? 어, 주어랑 서술어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목적어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따라서 이번엔 물체가 주어를 물체로 바꿔주고요.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의 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봅시다. 가만히 놓여 있대요. 가만히. 이퀄 무슨 뜻인가요? 정지 상태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알짜의 힘의 크기는 몇임을 알 수 있죠? 0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중력이 이렇게 mg 작용을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물체에 이 중력만 있었으면 물체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요. 책상 뚫고 바닥 뚫고. 근데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다라는 거는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이 중력의 힘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중력과 똑같기 때문에 mg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평형을 이루는 힘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 작용 반작용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와 지구 간의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상이랑 관련이 없죠.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은 얘와 얘의 스위칭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지구랑 물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 주어와 서술어만 바꾸면 된다. 지금 여기서는 이 물체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힘의 반작용은 작용점을 책상으로 옮기면 돼요. 따라서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네, 다음 문제. 자, 뉴턴 운동 제3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시오. 자,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같다. 그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합력은 0이다. 이건 틀린 설명이죠.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음, 작용점이 다르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씨가 너무 크다. 작용점이 다르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가속도도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살펴봐 드렸었죠. 이 지구 친구. 어, 질량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그래서 사과는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는데, 어, 지구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과에 비해서는 가속도가 거의 관측되지가 않죠. 음, 그래서 얘도 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두 물체가 서로에게 적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개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운동량이 무엇이냐? 너무 단순.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P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라틴어.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같다. 따라서 이 운동량 친구, 속도가 지금 벡터 값이죠. 따라서 운동량도 벡터량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상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한 방향 플러스, 뭐 반대 방향 마이너스, 우리 이것도 앞에서 했었죠. 따라서 운동량도 이렇게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로 방향을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충격량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 물체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충격량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쿵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라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리고 얼만큼 작용했는가? 시간.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그래서 I는 F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턴이라고도 썼었고, 그래서 뉴턴 곱하기 시간 세컨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적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충격량도 벡터량이다.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물리량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되어 있죠. 물체 운동량과 운동 방향과 충격량 방향이 같으면 운동량이 증가하고 반대이면 운동량이 감소한다. 물체 운동 방향은 곧 속도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받게 된다면 자동차의 속력이 더 증가하겠죠. 어,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또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운동량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여러분들 운동량, 충격량 I 쓰고 얘는 P 썼는데 변화량은 이 델타라는 기호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의 곱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 법칙 식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F는 ma. 자, 근데 a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i는 f 곱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i는 m 델타 v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요? 자, 요 식에서 델타 t를 요쪽으로 곱해줍니다. 자,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할 수 있고요. 양변에 델타 t를 곱해주면 f 델타 t는 m 곱하기 델타 v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가 지금 충격량이기 때문에 I라고 대신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M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 즉 델타 P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운동량이랑 운동량 변화량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얘도 충격량 변화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교재 표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만큼의 시간이 작용을 했느냐라기 때문에 델타 t가 들어가는 게 의미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t를 쓰나 델타 t를 쓰나.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의 속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m/s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 10m/s만 넣어야 되는 거지. 얘가 나중에 20m/s 속력으로 움직였을 땐 운동량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 자, 자동차가 10m/s 속력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얘가 20m/s 속력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 이때 운동량 값이 따로 있고요. 이때 운동량 값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운동량 같은 경우는 이 V랑 델타 V랑 의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충격량은 이 정의 자체가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델타 t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교재상에서 그냥 델타를 빼서 쓴 것뿐이다. 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힘이 작용한 시간이 델타 t이다. 따라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운동량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량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해주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요. 음, 단위는 뭐 두 개 똑같다. 왜? 얘가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다 곱하기 S를 해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 단위와 요 단위는 동일하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힘 시간 그래프 있어서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 델타 T 곱하기 F 충격량 I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선 넓이가 충격량이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량의 변화량. 자, 질량이 에민 물체의 속도가 V에서 V'으로 변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자, 이 앞에서 나온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운동량 변화량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델타 P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속도가 이때로 변했대. 그럼 이게 사실 나중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가 V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MV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수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 M에 대해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M 프라임, V 프라임 마이너스 V 이렇게 묶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P는 델타 질량 곱하기 델타 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알짜임에 따른 운동량 변화.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 운동량이 변한다. 그쵸, 속도가 변하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힘이라는 것 자체가 F는 ma. A가 속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물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운동 법칙에서 ma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델타 V가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였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다시 이쪽에다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델타 t분의 델타 v는 델타 t분의 v 프라임 v니까 걷다가 m을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f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f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운동 변화량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때 힘이 알짜 힘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짜 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즉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알짜 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물체가 이렇게 V0 속도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체 운동량은 MV0죠. MV0고 방향은 오른쪽 운동 방향이 되겠죠. 이때 알짜임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면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 속도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운동 방향과 힘이 동일한 방향으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자, 따라서 변화량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 자, 물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알짜임이 반대 방향,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속도가 느려지겠죠. 따라서 운동량이 감소한다. 왜? 속도가 감소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물체에 알짜임이 적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냥 가던 그대로 등속도 운동을 쭉 하기 때문에 어, 속도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는다. 등속도 또는 정지 상태겠죠. 등속도 운동이므로 속도 변화가 따라서 운동량 변화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거야. 자, 다음.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물체에 적용한 알짜임이 0이면 힘을 받지 않으면 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해서 요거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물체 내부에 서로 주고받는 힘 상관없으며 외부에 작용하는 힘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수평면에서 두 물체 A, B가 운동하다 충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A 물체의 질량 M1, B 물체의 질량 M2라고 했을 때 얘는 V1 속도, V2 속도인데 화살표 길이를 보면 V1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A가 점점 이렇게 따라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는 B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A가 이렇게 툭 치는 거죠. 그럼 B는 A한테 맞은 거겠지. 그래서 어, A는 B의 힘 FAB. 지금 B가 A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말뜻이 A가 B에다가 힘을 가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다음 왼쪽은 B가 A에게 이제 반작용의 힘이 되는 겁니다. B는 A에 힘 FA를 가한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물체가 충돌하는 시간을 델타 t 이렇게 쿵 부딪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자, FAB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힘의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FAB는 델타 T분의 델타 PB. 왜 PB냐? 이게 B에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따져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므로 힘의 크기는 똑같다. 따라서 얘네 둘의 크기도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속도 변화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식이랑 똑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델타 t는 약분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를 정리를 하면 자, 얘는 이쪽으로 2항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2항 보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그쵸? 자, M2 V'2 더하기 M1 V'1은 M1 V1 이게 플러스 되니까 더하기 M2 플러스 V2 이렇게 되시겠죠. 자, 따라서 이게 충돌 후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되는 겁니다. 지금 M1 V1 프라임이 얘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고 M2 V'2가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1 V1은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M2 V2는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와, 우리가 식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동일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 멈추게 하거나 힘을 더 가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지만 자,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문제풀이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하여 운동량이 보존될 때 각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같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각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질량비가 1대1하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비는 2대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 지금 여기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델타 T분의 델타 PB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PA였죠. 자, 이때 얘랑 얘는 약분시켜서 날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어, B의 질량, N2였죠, B의 질량이. N2
곱하기 델타 V2는 마이너스 M1 곱하기 델타 V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한 얘가 질량이 2대 1이라고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속도의 비는 1대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요 날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자, 두 물체 운동과 운동량 보존. 자, 물체가 우린 앞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배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거나 또는 한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래서 케이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물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질량 M1짜리가 V1 속도로, M2가 V2 속도로 가다가 꽝 부딪혔는데 그 뒤로 합체돼서 그냥 동일한 V 속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과 동일하다라는 식이 한 덩어리가 된 경우에서도 이루어진다,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이상 물체가 충돌해도 성립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었다가 밀어내버려. 그럼 이렇게 두 물체로 분리가 됐죠. 이 경우에서도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때는 분리 전에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정지 상태였죠. 그래서 분리 전에는 두 사람의 운동량,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빵이니까 두 운동량의 합은 0이었죠. 자, 그럼 분리 후에도 당연히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VA의 속도로 밀려나고 얘는 VB 속도로 밀려나는데 지금 방향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여기를 플러스로 하면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식이 짜여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어. 따라서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이 더하면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얘 부호와 얘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례들 한번 확인을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운동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얘는 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운동량의 방향은 자, 여기 질량하고 속도 중에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다. 또는 운동 방향의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짜임이 적용하면 운동량의 크기가 증가한다. 왜? 속도가 증가하니까. 앞에서 했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늘 델타 P가 되는 거고,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물체의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바로 있네요. 자,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 후에 합이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이렇게 뒤에 달리던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를 이렇게 밀어주면 뒤에 있는 선수의 운동량이 밀어주면서 자기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감소한 뒤 그 감소한 만큼 앞에 있는 선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좀 빨리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시오. 자, 운동량은 P였고요.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으니까 틀린 선지가 된다. 그 다음,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P였죠, 여러분들. 델타 P였습니다. 자,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죠. 또는 아까 전에 F는 MA, A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 자, 이때 양변에 델타 T를 곱해주면 F 곱하기 델타 T는 M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들. 자,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똑같죠? 또는 힘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속도 변화량, 가속도라는 것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라는 것은 곧 가속도 방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자, 속도 변화량의 방향, 이퀄 가속도의 방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고, 이때 이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며, 어,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다 해서 맞는 선지가 돼요. 요거 개념 공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F 곱하기 델타 T가 충격량이고 얘가 운동량 변화량이었죠. 따라서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이 아니라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충격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작을수록 얘가 일정해야 돼. 얘가 일정. 근데 질량이 작어. 그럼 얘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는 m 곱하기 델타 v이고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작으면 얘가 그만큼 커져야 얘가 일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크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 퍼 세컨이다 했는데 자, 운동량이고요. 이게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델타 t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따라서 어, 힘이 된다, 알짜 힘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질량 2kg라고도 나와 있네요. 자, 다음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 운동량이 6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 이때 질량이 2kg이므로 이 속도가 3미터 퍼 세크다라는 거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초일 때 알짜임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짜임, 운동 시간 그래프에서 알짜임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1차 함수기 때문에 몇 초든지 간의 기울기가 다 일정하고요. 자, 그럼 1 증가했을 때 4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4뉴턴이 된다라는 걸 잠시 맞나요? 아, 죄송해요. 1, 4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1 증가했을 때 2 증가했으니까 2뉴턴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뉴턴. 기울기가 현재 2뉴턴이다. 자,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충격량이 계속 뭐였죠? I는 그쵸? 운동량 변화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0초부터 3초까지
요 길이가 운동량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지금 6,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도 6뉴턴 곱하기 세컨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3m/s 속력으로 운동하여 정지에 있었대요. 예, 정지. B는 정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다. 자,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충돌 전과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같다. 요것만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 운동량이 현재 6kg m/s가 되겠고요. 얘 운동량은 빵이 되겠습니다. PA는 PB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었죠. 그럼 얘네들의 질량의 합을 3kg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속력이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3kg 곱하기 V m/s가 충돌 후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자,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6이므로 충돌 후에도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V 값이 2m/s다라는 걸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5m/s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2m/s 속력.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충돌 전에는 PA가 10kg m/s, PB가 8kg m/s.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10 더하기 8에서 18이 되겠고요.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됐죠? PA가 PA'이라고 할까요? 2kg m/s, B가 PB가 4kg 곱하기 4 곱하기 V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18. 자, 따라서 종합적으로 식을 써보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 18은 충돌 후의 운동량 2 더하기 4V가 된다. 따라서 V는 4m/s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주 공간을 속력 V로 날아가던 우주선 발사체가 연료를 운동방의 반대 방향으로 분사한다. 우주선이 발사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럼 작용반작용 때문에 가스도 우주선을 밀어내고, 그래서 우주선이 이렇게 쭉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우주선과 연료의 질량을 각각 라지 m, 스몰 m, 분출 후 속력을 V1, 연료의 속력을 V2라고 하며, 자, 지금 보면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라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자, 이게 처음 속도죠. 그래서 따라서 얘가, 충돌 전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물체로 분리된 상황이죠. 분리된 후의 운동량이 라지 m V1 마이너스 스몰 m V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료 분출 후 우주선의 속력 V1에 대해서 그냥 정리한 거죠. MV1 마이너스 스몰 MV2가 라지 M 더하기 V였는데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냥 요거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냥 요거 정리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음. 자, 따라서 V1. 자, 근데 이거를 이 부동호를 하려면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라지 MV 더하기 MV 더하기 스몰 MV2 분의 라지 M이죠. 자, 얘랑 이렇게 분리를 하면 V 더하기 여기 약분 되니까 라지 M, MV 더하기 V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항상 뭐 V1이 V에 대해서 이 크기만큼 더 크기 때문에 항상 V1이 V보다 크므로 요 값이 클수록 분출 후 우주선 속력이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개념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